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오늘은 겉핥기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민법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정법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민법 들어가기 전에 민법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실체법이고 국내법 중에서 사법에 속합니다. 우리 복습할 겸 이렇게 법에 분류 가보면은 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국제조약 및 국제법이나 및 조약 이렇게 두 개 있죠. 국제법규 및 조약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법에는 수많은 법이 다 공법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아셔야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형법, 헌법, 또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있죠. 행정법까지. 사법에는 상법과 민법 두 가지 있죠. 그리고 또 사회법에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법학개론적으로는 알아야 되셔가지고 써놨어요. 따로 경제법과 환경법. 예. 경제법은 뭐가 있어요? 예, 경제법 대표적인 예로는 소액 사건에 있어서 뭐 소비자 보호하는 법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경제법에 포함되고요. 환경법은 이제 뭐 기계 공장 이런 거 지는데 환경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대기 오염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 국가가 정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다 무턱대고 외울라 하시지 마시고 이 법의 특성을 하나씩 알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사법이겠다, 당연히 공법이겠다 나오고요. 여기서 등기절차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절차를 쓴 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형법에 관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형사소송법, 민법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문제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민사소송법, 절차가 들어가네요. 그럼 등기절차법도 절차법으로 공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현대민법의 원칙이죠. 이 현대민법의 원칙 이전에 중요했던 게 근대민법의 원칙. 자, 현대민법은 일단 우선 근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대에서 절대 왕정에서 근대로 오니까 왕의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소유권 이제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 소유권 절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약 자유도 사적 자치라고 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마. 이렇게 했죠. 또 책임을 질 수 있어. 잘못 있으면 책임져야지 해서 과실 책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방치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어린애들 데려다 근로시키고 나이 조금만 차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사법의 공법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또 소유권은 이제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소유권 공공복리, 예, 공공복리로 바뀝니다. 또 계약 자유도 공정하게 해라 당사자가, 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사적 자치란 말은 그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계약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게 당사자 간에 계약하는 걸 사적 자치라고 하니까. 또 책임에 있어서 과실 책임뿐만 아니라 과실 책임은 당연히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고 무과실 책임도 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환경법에 의해서 지금 2000년도에는 우리 대기 질에 관해서 그렇게 규제가 없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대기 보호법, 뭐 황사 이런 거 정화시설 이런 거 설치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공장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미래에 더 큰 피해가 온 거죠. 지금 2020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에서는 잘못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관리를 하려면은 이거 하자, 설치해라. 예, 너희도 잘못이 있다. 너희가 허가 받을 때는 규격에 맞게 허가를 받았으나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만들어. 무과실도 책임져.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채무 불이행. 채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고요. 보통 계약은 채무는 의무예요. 의무. 계약은 청약과 뭐예요? 승낙. 그러니까 청약은 부탁하는 거고 승낙은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청약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급한 사람이 한다. 급한 사람이 야 나랑 같이 계약해.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순간 의사 합치로 인하여 서로 의사가 맞는 거니까 계약이 발생합니다. 그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너도 나한테 이거 해줘. 서로 당사자 간에 의무가 생긴 거고, 또 얘가 나한테 의무를 갚아야 되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가 있으면은 채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가 있어요. 알겠죠? 채무를 받을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주면은 나는 돈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 난 돈을 빌렸다.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채무. 이게 돈이랑 비교했을 뿐이지만 일적 관계에서도 똑같죠?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일해. 채권. 이것도 채권이에요. 그리고 또 난 얘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돼. 채무. 알겠죠? 아이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권리랑 의무가 발생됐는데 이게 권리만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뭐 언제냐? 상속권, 유증권. 그러니까 상속권으로 이거 계약도 혼자 맺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무.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유상 쌍문이 무상 편문이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상 무상할 때 유상은 대가가 있다. 무상은 대가가 없다. 쌍문은 이렇게 방금처럼 양쪽이 의무가 있다. 근데 상속은 한쪽만 의무가 있고 권리만 주는 케이스예요. 알겠죠? 왜냐? 여러분들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럼 안 되지만, 돌아가셔서 돈을 받는다 쳐봐요. 여러분한테 돈 받기 위해서 의무가 안 생기죠? 아버지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유증권은 이 상속이랑 비슷한 건데, 유류권이라 해야 되나? 잠시만요. 예, 상속은 받을 권리, 유증은 내가 죽을 때 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내가 증여한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불법 행위에 관해서 가볼게요. 이제 채무 불이행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손해배상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라. 뭐 이런 거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강제 집행. 손해배상은 당연히 돈으로 받는 거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강제 집행은 얘가 돈을 안 갚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그럼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 팔아야겠죠, 경매로.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형법을 먼저 배우고 와서 구속이나 체포 뭐 이런 것만 강제 집행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 재산의 처분도 의사랑 다르게 채무자의 의사랑 다르게 강제 집행하니까. 자, 4번. 불법 행위. 불법 행위는 이제 뭘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느냐?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 과실도 중요합니다. 고의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손해를 주는 게 불법 행위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민법에 있어서 경비업 파트도 나오죠. 민사에 있어서 3파트에 경비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랑 손해배상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둘 다 돈을 갚아야 되는 거 맞고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뭐겠어요? 불법 행위가 있으니까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그죠? 그 범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리고 또 그 책임에 의해서 같이 형사재판 받을 수도 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없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도 발생합니다. 예. 좀 말이 복잡하죠? 그러면 반대로 쉽게 말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가면은 감독주의 의무가 생겨요. 고용주와 사용자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깁니다. 감독주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겠어요? 고용주한테 있죠. 이걸 토대로 가보면은, 경비업을 토대로 해볼게요. 경비원이 있고 경비업자가 있어요. 경비업자가 돈을 받아서 경비원을 고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비원이 지켜야 할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절도니까 범죄잖아요. 그건 불법 행위인데 이게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도 불이행한 거예요. 왜? 지켜야 될 물건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다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불법 행위도 맞고 채무 불이행도 맞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손해배상 할 때 잘 봐요. 이게 고의로 그 경비업자는 고의로 손해를 준 거예요? 실수예요. 실수죠. 잘못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먹고 나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실로도 손해를 줄 수 있고 논외로 절도죄에 의해서 경비원이 절도를 했지만 네가 감독주의 의무를 안 했다면 너도 책임이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알겠죠?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하죠. 경비업자니까 경비업법에 보면은 경비업자가 책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민법에서도 나와 있어요. 감독 주의 의무할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선량하게 열심히 했다 이런 거를 증명하면은 그게 없고, 그게 없으면은 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얘는 감독자 의무를 다했다 했고 얘는 먹튀했다. 그럼 먹튀한 사람한테 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도 받을 수 있고, 경비업자랑 경비원 둘 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다만 뭐 문제 지문에 위 감독은 불법행위에 의한 감독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 라고 나오면은, 경비업자의 경우는 경비업법에 경비업자가 물린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에 있어서 감독주의 의무의 예외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자가 물린다. 예, 좀 복잡했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 지문 푸시다 보면 이게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입히면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이 따르고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있다. 알겠죠? 채무불이행 대상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따왔어요. 그러면 1월 21일이거든요 지금이. 1월 22일 날에 경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경비원이 안 구해져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비업자를 고용한 사람은 오늘 경비가 필요한데 안 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못 지킨 거나 아니면은 뭐 맡겨두고 다른 데를 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런 걸로 인한 거는 채무. 얘는 이날에 경비원을 배치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불법 행위는 없죠. 왜? 범죄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또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을 보전하는 것이며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경비업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이 다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벼운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합의할게요 이렇게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뼈가 막 부서진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합의를 했더라도 이거를 누가 예측하겠어요? 가령 실수로 제가 친구를 한 대 퍽 쳐요. 야 뭐하냐 이러면서 퍽 쳤는데 그 당시에는 애가 야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합의를 했더라도. 알겠죠? 특수 불법행위. 감독주의 의무가 있다. 자, 여기서 특수 불법행위가 뭐냐? 이런 불법행위는 위에 설명해 드렸고 이거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손해. 예. 그러면은 이거에 있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책임 무능력은 이제 미성년자한테 발생하겠죠. 부모가 이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인데 형사법에 보면은 18세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고3은 형사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3 이번에 선고도 한다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3은 형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니까 또 부모도 감독자의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형사 책임과의 별개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얘는 처벌을 받고 얘는 감독의 의무를 벗어난다. 알겠죠? 감독자 내가 열심히 애 가르쳤어. 애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었다. 이러면은 부모는 감독자의 의무에서 면해지는 거고, 안 했으면은 부모도 이 책임을 져야겠죠. 감독자의 의무를 안 한 책임을. 단 고3 미만의 경우에는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없죠. 보호 처분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애가 불법 행위로 범죄 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부모만 감독자 의무가 있다. 네.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저는 별로 안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작물 소유자. 공작물이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대표적으로 건물도 공작물이죠. 자, 그럼 건물은 내가 주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세입자로 전세로. 그러면은 그거를 점유자가 다르다고 해요. 점유자가. 예,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점유자랑 소유자랑 다르면은 이 집이 갑자기 무너졌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소유자 책임이다. 당연히 땅 주인이 관리했었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 소유자는 집을 판 거지 않냐. 이 멀쩡한 집을 당연히 점유한 사람도 샀겠지. 점유한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네가 전세한 사람 네가 책임져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싸우는 거는 법학자가 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1차 책임은 점유자. 알겠죠? 이게 제가
집을 예로 들었었지만 반대로 말해보자면은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 위에 누군가가 행사를 한다고 동상을 설치한대요. 나무 동상을.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설치하다가 바람에 휙 불어서 넘어졌어요. 그럼 그 동산에 있어서 실제 그 소유자는 그 동산을 만든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따와서 동산을 만드는 거고 소유자는 어디 업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죠. 1차 책임은 그 동상을 만들던 사람이 진다. 그래서 1차 책임은 그 사람이 지고 2차 책임은 이게 현대민법의 원칙, 무과실 책임. 자, 소유자, 너도 한 번쯤은 봤었어야지 해서 2차 책임을 진다. 동물은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공덕물법 행위자 책임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간 많이 갔네요. 자, 계약 성립의 요건 하면은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의사가 필요하고 이 의사를 행할 행위 능력이 필요해요. 야,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뭔데? 의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봐보세요. 그리고 이 의사와 행위 능력을 가지고 계약을 합의를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원래 맞았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계약 공정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어린애가 꼬마애가 일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 시급 100원 줄 테니까 일해. 이러면 엉덩이 툭툭 하면서 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계약 내용까지 본다. 계약 공정 이렇게 한다 했죠. 하고 이제 의사 무능력자는 의사가 없어요. 예, 그 술 취한 사람이 의사가 있나요? 없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생 이런 애들도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도 의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사가 없고요. 왜? 여러분들 정신병자가 막 여러분들한테 나랑 결혼해 막 하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이거든요. 나랑 결혼해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그럼 그 사람이 올바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행위 능력은 애매한 거. 예. 자, 애매한 거 가장 애매한 거 뭐 있어요? 예. 미성년자. 여러분들 고3이 여러분들한테 어른인 남자한테 고3 여자아이가 어린이 남자한테 갑자기 결혼을 하자예요. 예. 애매하잖아요. 야, 너 성인도 아닌데 결혼 안 되잖아. 결혼을 왜 해 내가 너랑. 근데 미성년자 결혼 가능하죠?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끼리만이지만 애매한 그러니까 행위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행위 의사는 있는데 애가 생각은 있는데 애매한 거. 예. 말이 설명이 이상한가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어린 거.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행위 무능력자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어린 거. 예. 이 사람들은 원래 계약을 안 돼야 하는데 계약이 안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계약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너 무서운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성립 요건이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들어봐요. 원래 안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의사 플러스 행위가 항상 묶어야 다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형법에서도 나오죠. 이거 의사 플러스 능력. 그 무효 취소로 가볼게요. 행위 능력자 및 계약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게 뭐겠어요? 취소겠죠, 취소. 예. 그리고 무효는 원래 안 됐죠. 예. 이 선량 질서를 어긋나고 풍속이 위반되거나 또 불공정 계약이면은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거. 자, 그럼 취소가 어렵죠. 취소는 미성년자거나 재착 사강이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 이 두 가지를 제한 능력자라 하거든요. 제한 능력자거나 사기, 강박, 재착 사강, 차고, 예, 맞네요. 예, 차고까지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취소는 그 당시부터 소급이 옛날로 돌아간다 이거죠.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싹 다 무효로 한다. 없던 것으로. 야, 그럼 취소도 무효 아니야? 똑같은 말이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봐봐요. 취소가 왜 소급해서 무효를 하냐면은 그 취소하기 과정까지 가보세요. 취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알았는데 사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귄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그 4일 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냐? 이 무효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혼인 무효가 있고 혼인 취소로 이게 제일 쉽겠다. 혼인 취소가 있어요. 혼인 무효는 사유가 근친혼. 예, 법에서 정하는 근친혼 하면은 안 되죠. 왜? 풍속 위반에 어긋나니까. 별 사랑이 그런 게 어딨니? 이런 거는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지금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혼인 취소는 이제 사기로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혼인을 하면 애를 낳는 것을 전제로 결혼하는 분들이 있죠. 나 몇 년 안에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리고 5년 뒤에 애 낳자 해서 5년 뒤에 밤 관계를 가지는데 이제 애가 아무래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알고 보니까 남자가 무정자증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이혼해야 할까요? 취소해야 될까요? 이혼을 하면은 결혼한 흔적이 남잖아요. 혼인 취소를 하면은 결혼을 아예 안 한 거고. 중요한 거죠, 이거. 그래서 이 사람 사기쳤다. 5년 뒤에 애 낳기로 했는데 무정자증이다. 이런 거 취소해달라. 예. 그러면 소급으로 취소가 됩니다. 알겠죠? 단 이게 취소할지 말지는 이 사람이 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법에서 아예 걸리는 순간 무조건 그냥 안 되는 거죠. 혼인을 무조건 무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정자증이라도 여기서 선택 사유가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남편이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 결혼을 갈 수 있고 밑에 사람은 안 갈 수 있고. 그죠? 이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되는 거. 법적으로 안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애매한가요? 그럼 취소 다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더 쉽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는 이거 그대로 물어볼 거거든요. 성랑 질서 풍소 위반이랑 불공정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아시면 되고 또 미성년자와 재착 사강이 취소 사유인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거래 상대방 보러 가볼게요. 취소가 이제 계약 상대방 보호라 했잖아요. 이 둘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가게 주인. 자, 무효인 거랑 취소 또 바로 말씀해드릴게요. 여러분 가게 주인인데 2살짜리 애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TV를 갑자기 산대요. 100만원짜리 TV가 있는데 100만원을 덕 주면서 나 적어주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게 주인이라서 어때요? 얘야 부모님 데려오렴. 자 데려와 알겠지? 톡톡톡톡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 질서상에 2살짜리 애가 100만원으로 TV를 살 수 없다, 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래 무효, 원래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반대로 성인처럼 보여요. 이제 갓 20 아니면은 고2쯤 되는 애가 와서 100만원을 주면서 저 이번에 성인인데 열심히 돈 벌어서 TV 사러 왔어요. 자 적어주세요 해서 100만 덥석 줘요. 근데 겉보기에 성인 같아요. 미성년자인데 실제로는.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량지수 풍소 위반이 아니잖아요. 겉보기 어른 같아서 팔았다 이러면 되니까. 그게 취소입니다. 취소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왜 팽임능력자랑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냐? 봐봐요. 방금 지금 속여서 팔았다 했죠? 그런 경우에는 거래가 미성년자가 실컷 쓰다가 잠깐만 나 미성년자인데? 나 팔래? 저기요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 이거 환불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면은 뭐야 너 성인이라며? 나 너 성인인 줄 알고 팔았는데? 근데 나 미성년자야. 법에 나와있어. 취소야 취소. 소급 무효. 이게 안 돼요. 알겠죠? 속인 경우에는 안 된다. 근데 음주에 있어서는 이게 신분증을 검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다른 계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PC방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있었다고 벌금 내나요? PC방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의무가 없으니까, 확인을 하라는 의무가 없으니까 괜찮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철회건이 뭐냐? 제가 TV 팔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애가 너무 어른 것 같은데 좀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본 교복을 입고 지나간 거 기억이 난 거예요. 야 잠깐만! 전화를 막 하죠. 누구 부모님입니까? 제가 미성년자인 거 모르고 팔았어요.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가져오셔야 돼요. 그 TV. 근데 봐봐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서 여러분들은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저희 집 TV 필요했었어요. 잘 사왔네요. 저희가 살게요. 그냥 그걸로 할게요. 하는 순간 어때요? 철회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철회권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냐? 추인을 할 때까지. 이 추가 인정이란 말인데 추인을 할 때까지. 누구의? 감독자의 추인. 예, 감독자의 추인이겠죠. 감독자의 추인. 그리고 확답 촉구. 방금 철회권이라 했잖아요. 가져오세요. 근데 가져오세요랑 달리 그냥 확답 촉구.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애가 TV 사가는데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면 가져오세요 하는 게 철회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말하는 게 확답 촉구. 이게 가능하다. 힘들다. 자, 9번 권리 구제가 나옵니다. 권리 구제. 뭐 이거는 따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법학개론 시험에. 이거 3천만 원 이하 사건에 관해서 뭐 민사 소송이 아니라 이렇게 소액 사건을 심판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민사 조정은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절차하기도 한데 이것도 법무사분들이 하죠. 법적 기관에서 알아서 조정하게끔. 왜냐면 어차피 판사 가면은 너는 얘한테 얼마 주고 너는 얘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판결 내리면 끝인데, 그걸 줄이고 담당자들이 하는 거, 그게 민사 조정이고요. 이게 되면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내용 증명은 여러분들이 뭐 돈 갚을라 했었다 뭐 이런 거 하려는 걸 증명을 해야지 민사 가서 이걸 참작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편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 우편 보내주세요. 제가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길게요. 이러면서 막 하는 걸 내용 증명이라 합니다. 자, 이제 10번, 11번. 어려운 것도 나오죠. 가족법. 이게 왜 어렵냐? 이게 상속에 가면 좀 어려워져요. 알겠죠? 재밌는 거 상식 도움 되라고 알려드리면서 근데 민법 보면 재밌는 게 기억이 확 남아요. 왜요?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민법은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기억에 남아요. 자, 직계비속은 아래로 갑니다. 자녀, 손자. 그리고 또 직계존속 위로 갑니다. 부모, 조부모. 관계는 형제, 자매. 자, 혼이 나오면 이혼이 나와요. 알겠죠? 혼인은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들이 서로 계약하고, 원래 계약은 서로 동의를 하면은 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혼인은 별도로 신고까지 해야 돼요. 혼인 신고까지. 알겠죠? 그래서 혼인은 계약이 된 거를 신고까지 해야 한다를 아시면 되고, 혼인의 문제점이라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좋은 게 부부 별산제예요. 여러분들 뭐 결혼하면 니꺼 내꺼 어디 있어 이러는데 니꺼 내꺼 있어요. 예, 알겠죠? 있는데 공동으로 구매한 거, 뭐 집안일을 하는 게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그것도 쳐주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옷 사서 결혼할 때 옷 가져가잖아요. 그 남편이 갑자기 돈 필요하다고 몰래 가져가서 팔아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도예요, 절도. 공동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입니다, 절도. 그리고 또 일상가사 대리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시장 가서 장 보는데 공동 소유 재산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공동 소유니까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시장 가서 장 보는데 뭐, 여보 나 이거 오늘 김치 살까? 여보 나 오늘 꽃 사갈까 생각하는데 사가도 돼? 이렇게 동의를 맡아야 돼요? 아니죠. 이런 거에서 일상가사는 스스로 서로 동의를 묵시적으로 한 걸로 한다 해서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혼인에 가면은 또 무서운 게 사실혼, 동거혼 맞나요? 사실혼, 법률혼입니다. 예, 알겠죠? 동거혼은 요새 그냥 몸만 원해서 하는 거죠. 재산을 서로 나누지 않겠다 이런 걸 하는 게 동거혼이고, 사실혼은 내가 이 사람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대리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또 재산도 나누고 하겠다. 그런 게 사실혼이고요. 얘는 신고까지 다 하는 거죠. 사실혼도 민사에 가면은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죠. 또 유산 상속이 있어서도 사실혼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혼은 이제 뭐 다들 아시죠? 근데 이혼은 이제 이혼 절차가 안 나오는데 이혼 절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리면은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게 뭐 심리기간이라 해야 되나? 해서 간단하게 하는 절차도 있고, 재판 가서 또 뭐 3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도 있어요. 혼인까지 했고요. 친자. 친자는 입양과 문제가 되겠지. 입양.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있고 친자에 있어서 재밌는 파트가 이제 혼인 중 아내의 임신한 자식은 남편의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말 있죠. 또 혼외 아들에 대해서 출생 사실을 모르지만
언제부터?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친자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기 전에 1분 전에 갑자기 어떤 모르는 남자가 와서 제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제 엄마는 누구누구예요. 그 여자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아, 왔구나 이러면서 탁 머리를 딱 치면서 죽죠. 예, 그러면은 이제 친자로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 중요하죠, 이거. 예, 항상 나오는 말이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재혼을 해요, 재혼. 재혼하면은 상대방의 내 피는 아니지만 이걸 호적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친생자의 것과 동일하다. 알겠죠? 또 친양자라고 있어요. 친양자. 내 호적은 아니지만 결혼을 해서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자, 상속 가면은 1순위, 2순위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3순위부터 기억 안 나서. 1순위가 와이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배우자래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안 했네요. 결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 있고, 직계, 비속. 2순위는요? 배우자 플러스 직계, 존속.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거. 배우자가 없고 직계, 비속만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재산 받나요? 아니요. 얘네가 다 받아요. 얘네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기도 이렇게 받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받는 걸로 아는데 아들이 없으면 뭐 이렇게 받는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이 분수는 확실한 거는 이 위에는 확실한데 밑에는 확실하지 않고요. 이렇게 받는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직계 비속도 딸이 3명이면요 2분의 1을 3분의 1씩 나눈다. 뭐 이런 거 아시면 되겠죠? 예.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또 이걸 관해서 유언자가 사회에 다 공헌하겠다. 내 재산 하면은 이게 유류분을 청구해요. 자녀들이. 이게 유류분. 내가 아빠 거 내가 받을 권리 있어. 줘. 이게 유류분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퍼센트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유류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받는 거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언자가 사회에 공헌한다 해도 유류분으로 청구해서 받겠다. 항상 재산 재벌가 보면 이런 게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또 매매, 중도금, 잔금 지급해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건데 사는 사람을 매도, 파는 사람을 매수. 이랑 비슷한 걸로 빌려준 사람을 임대, 빌리는 사람을 임차. 또 창고를 빌리잖아요. 창고 빌리면 거기에 물건 놔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 빌린 사람 임치 이렇게 하고요. 집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처음에 계약금으로 10% 주고 중도금으로 40% 주고 잔금 지급을 해야 이루어지며 중도금이 있는 이유는 중도금을 생기는 순간 그 계약 취소를 그 사람이 못하는 걸로 알거든요. 중도금 받은 사람 준 사람이 맞나? 잠시만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렵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10%는 누구든지 그 10% 포기하고 계약 산 사람이면 10% 포기하고 그 계약을 취소하면 되고 팔려는 사람은 10% 주면 되고 중도금 40% 거는 순간 일방의 의사로는 안 된다.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법 파트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어려운 용어, 소비대차, 뭐 사용대차도 있고 민사 경비계약이 있어서 뭐 걔가 어떻게 하니만 이런 거는 경비조사 공부를 하시면은 짬비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또 시험 문제 풀면서 제가 또 간간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영상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행정법 파트인데 제가 행정법은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